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서 파트가 크게 3개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 거래 허가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 나옵니다. 외국인 특례 규정, 특별히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절대 개업공개사 안 나와요. 허가 대상인 토지를 개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하지 개업공개사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여기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에요. 물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구에서는 이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거래에서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했을 때만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특례규에서는 취득했을 때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고하는 규정이 있고 허가받는 규정도 있어요. 요거는 허가죠, 그죠? 똑같은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신고할 때 계약으로 취득했다, 계약 외로 취득했다, 그 다음에 계속부 신고. 요 계약하고 실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는데 요게 30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은 30일 아니고 60일이다. 6개월 아니고 60일이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신고했다. 똑같은 사람한테 신고했다. 요거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똑같은 사람에게 허가받았다. 요거 허가 안 받아도 되죠. 똑같은 사람이 허가받았다. 이것도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의 주 목적이 투기방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 목적이 투기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2개예요. 그러면은 허가받았다. 신고의 목적을 달성을 다 못했죠. 그러니까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거 지문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금인의 목적이 투기 방지예요. 그러면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니까 금인 안 받아도 되죠. 토지거래 허가 금인 목적 똑같으니까 목적을 달성했다. 금인 안 받아도 돼요. 농취증의 목적 투기 방지죠, 그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농취증 안 받아도 되죠. 농취증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목적을 달성을 못했으니까 농취증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 하면 요거 안 해야 된다. 요거 하면 요거 안 해야 된다. 요거 하면 요거 안 해야 되지만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에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알면 훨씬 쉽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주목적이 투기 방지니까 임대차는 별도로 생각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뿐만 아니고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의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신고한다. 즉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60일에서 바뀌었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내용은 첫 글자 하면은 소개 중매종가, 소개 중매종가, 소재지 지분 지목, 계약일 중개사예요. 개업공개사 있을 때는 개업공개사 인적상 개설 등록에 관한 상, 매도인 매수인 인적상 종류 면적 가격이에요. 자, 근데 요거 말고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다. 자, 이럴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 들어갑니다. 물론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가죠. 그 중에서 투기 과열 지구라면은 요거 들어가는 거 말고도 별도로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대신에 이거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니까 국가가 투기 안 하고 국가 등을 대상으로도 투기 안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 당사자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이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오로지 주택인 경우에만 하는다. 주택이 아니면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 들어갈 때는 크게 2개로 보는데 법인 현황, 즉 임원 현황이라는 게 법인 현황에 관한 상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갑니다. 법인 현황에 관한 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주택만 들어간다. 쉽게 얘기하면 분양권에 입주권은 법인 현황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도 법인이 매도인일 때 작성한다, 매수인일 때 작성한다. 당연히 매수인일 때 작성한다. 이래야 되겠죠. 신고 의무자를 보면은, 자,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한다. 대신에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한다 하면 안 되죠. 제출은 1인이 합니다. 그럼 그럴 때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할 때는 이거는 나머지 공동으로 하는 거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일방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는 말이나 일방 당사자가 신고 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죠? 이럴 때는 일방만 한 명만 서명 날인에서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이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둘 다가 해야 되는데 왜 한 명만 했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명만 하는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공무원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거 하기 전에 하나 빼먹었는데 신고하는 방법 먼저 볼게요. 자, 신고하는 방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로 거래계약서를 있는 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서로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똑같지는 안 하지만은 거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들어갈 때 거래계약서 사본 안 들어갑니다. 자, 아까 거래계약서에 교권 인물이 개의질을 할 때 교권, 권리 이전의 내용,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거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하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전자문서로 한다. 어떤 것을 첨부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리 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는 말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한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전자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아까 신고 의무자의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획공개사가 있으면은 계획공개사 신고한다. 물론 계획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자, 근데 대리 신고하는 게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할 때 거래 당사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으로 신고하죠.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대리 신고할 때 절대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았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일방의 위임, 신고서 제출하기로 한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일 때는 원래가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러면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았다. 정확하게 하면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 첨부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필 서명을 기재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절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계획공개사가 있을 때는 계획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자, 근데 아까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은 요거는 오로지 매수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죠. 매수인이 작성해갖고 신고 의무자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대신에 25일 이내 제공을 안 하면은 요 자금조달계획 요 부분은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 신고받은 시군구 정량은 내용이 적합하면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자, 신고 필증을 발급하는데 요거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요거는 숫자를 좀 봐두세요. 옛날에 7일 이내 발급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를 하러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것은 허가장 첨부 안 하면 등기를 안 해줘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것은 신고 필증을 첨부 안 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신고 필증 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간다 그죠? 근데 이게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면은 등기 신청할 때 최고 7일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어떤 법에서도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그럼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자잖아요. 별도로 검인 안 받아도 되죠. 검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는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하죠. 누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면은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해제 등 신고를 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해제 등 신고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예요. 기업공개사 해제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해제 신고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해제 신고하느냐? 실제로 해제 신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해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제 신고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은 원인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합니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할 수 있는데 해제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해제 신고 받으면은 지체 없이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럴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똑같아요. 자,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있는데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됐을 때 공문이 잘못 적었다는 말이에요. 변경 신고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정 신청은 공문이 잘못됐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무는 자기가 잘못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 보여주면서 교부받은 신고 필증에다가 바로 정정 신청하든지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어느 게 정정에 들어가느냐 어느 게 변경에 들어가느냐 둘 다가 들어가는 게 면적 지분이죠. 물론 지분 비율도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면적 지분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면적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 요거 말고는 어떤 공부든지 공부에 넣으면은 정정, 공부에 안 넣으면 변경이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공부할 때 기업공개사의 주소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안 나왔죠. 그죠? 공부에 나오지만 기업공개사 주소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거 구분해야 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개 다 안 들어가는 것도 같이 생각하세요. 자, 계약일 두 개 다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6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 안 내려고 바꾼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지번, 요거 세 개는 정정도 변경도 안 된다. 자, 이러면은 대충 다 끝났어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정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합니다. 실제로 검정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정하고 결과를 세무관세장에 통보한다. 그러면 세무관세장은 국세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까 지문에 나올 수는 있는데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 나오더라도 틀리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다른 자료를 제출해라.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랬어요. 전부 다 일하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신고관청이 조사를 합니다. 자, 원래 신고관청이 조사를 하는데 올해 추가된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국장의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올해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신고관청이 조사한 내용을 시도의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의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저번 주에 했죠. 포상금 할 때 과태료 했죠.
자, 과태료 행거를 하고 나중에 문제 볼 때 보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자, 첫 번째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할 때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습니다. 그런데 공급계약, 전매계약이라는 게 분양권, 입주권이죠. 요거 두 개만 부가세 포함한다. 나머지 틀리게 나올 거는 없습니다. 틀리게 나올 것만 보면은 종전부동산이라는 게 주택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오죠. 정비법에서 나오는 것은 분양권입니까? 입주권입니까? 입주권이죠. 종전부동산은 입주권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그 다음에 원래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라고 있었는데 그 말이 생략되었어요. 가격은 각각 적지 합계액을 적는 것은 아니다. 총이라는 말이 너무 합계인데 총이라는 말이 없으면 각각 적어요. 면적할 때 집합권 충분인 경우는 자기 집만 파는 거지 한동 전체를 파는 거 아니죠. 연면적입니까? 전용면적입니까? 전용 면적. 그 정도가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외국인이라면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된다. 외국인, 물론 국적도 포기한다. 있습니다. 넘기면 과태료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자,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게 원래 어디에서 생기느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질서의 교란 행위에 부당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검증으로 들어갔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에 신고했다. 그럼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과태료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벌금을 못 주고 과태료 똑같은 금액으로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가세요. 자, 또 하나가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이거 제출 안 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요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차하고 관련된 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신고 안 했다. 임대차가 빼먹었는데 임대차 신고하는 것은 거래금이 보증금이 얼마 이상일 때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들어갑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는데 아니면 계약 갱신을 하는데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죠. 해제되면 확정된 날마다 30일 이내 신고한다고요.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국가등이 있으면 국가등이 하는데 기업공개사는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공개사 신고하는 의무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전입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원래 누가 합니까? 전입신고는 거래 당사자 들어온 사람이 하죠, 그죠?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입신고하러 갈 때 전입신고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전입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럼 전입신고할 때 별도로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받으러 가려면 뭘 가져가야 됩니까? 계약서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은 확정일자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대신에 그거 할 때는 신고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임대차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거 두 개 구분하는데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원래는 취득세 3배 이하에서 바뀌었어요. 취득세 3배 이하에서 바뀌었는데 요거 3배니까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거짓 신고했을 때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에서법에서 마찬가지고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위반 행위가 크죠, 그죠? 이거는 많이 안 봐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도가 없는데 여기에 제도가 있는 거는 있어요. 물론 요거하고 외국인 특례 중에서 과태료 요거 주는 거는 자진 신고하면은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주는데 거기에는 감면 안 해주는 것만 생각하세요.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 감면 안 해줍니다. 자진 신고해도. 자, 그 다음에 그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500만 원 이하죠. 자, 공무원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했어요. 제출 안 했습니다. 제출 안 해놓고 가가지고 내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는데 자진 신고할게 감면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공무원이 해라는 거죠. 요거 3천만 원 전체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감면 안 해줍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자 3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가액이 6억 원 이상인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거 맞죠? 6억 원 이상이라도 신고하는 거 맞죠? 대신에 주택만 들어갑니다. 토지는 안 들어가요.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매수인이 이를 신고해야 된다. 원래 매수인이 작성해야 되죠. 매수인이 작성해가지고 신고 의무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에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거 제공 안 하고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 꼭 매수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죠. 맞고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요거는 25일이죠. 국가 등이 매수인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라면은 국가 등이 신고한다. 이건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 등이 매수인이면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투기 안 하죠. 이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포상금. 자,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형벌의 대상이 돼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포상금 지급할 돈을 만들어야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야, 포상금 여기 보려고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포상금이 나옵니다. 토지 거래 허가에서도 포상금이 나오는데 외국인 특례규에서는 포상금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줄 돈을 만들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돈 받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 과태료 중에서 포상금을 뭐를 주느냐 하면은 요거 임대차 요거 생기는 거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거 요거 포상금 대상이 되고 요거 포상금 대상이 돼요. 근데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공무원이 이 자료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어요. 공무원이 알죠. 아는데 이 사람을 공무원에게 신고했다 포상금 지급한다 말이 안 되죠. 3천만 원 이하 중에서 요거 빼고 대신에 거짓 신고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것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해.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게 포상금 대상이에요.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포상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면은 이 과태료의 20%입니다. 자,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최고 1,000만 원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요거 1,000만 원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3천만 원 이하 20%는 600만 원밖에 안 되죠. 최고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다 이래 해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요 과태료 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돈 노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돈 노는 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돈 노는 거 있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에서 돈 노는 게 이행강제금 노는 게 있죠.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행강제금 부과죠. 돈 노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포상금이 공직에서 뭐 마찬가지로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근데 자, 이런 사람은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과태료 처분했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럼 이거는 공제사법은 마찬가지로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명령을 내려야 돼요.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만 한번 볼게요. 과태료 20%를 지급한다 하는 말은 돈 받아가지고 포상금 지급하고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이 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돈 받아갖고 20% 지급하니까 돈이 남죠. 남는데 보조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른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포상금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했으니까 2개월 이내 지급해요. 그러면은 이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거를 수사기관에서 허가관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행명령도 허가관청이 내리죠. 그죠? 이거는 다른 데 확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상금에 지급 안 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했다. 이거 지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이 신고하면 지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상 그 3번 이상 이거는 여기 아니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했다? 지급 안 합니다. 이거는 국고로 환수한다라고 지문에 틀리게 나는데 애당초 지급은 안 해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포상금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신고관청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관청이 맞고,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이것도 대상이 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요거는 2개월이죠. 물론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공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4번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도 포상금 대상이 된다. 한 건당 50만 원이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도 신고나 고발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자, 33번 외국인 특례 규정. 간단하니까 좀 보고 갈게요. 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외국인이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합니다. 외국인 등 하면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해 가지고 외국 정부, 국제연합, 산하기구 다 들어갑니다.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 등으로 보는데 일단 외국법에서 설립되면은 무조건 외국인 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임원이나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아니면은 의결권의 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하더라도 이것도 외국인 등으로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택한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하는데, 물론 신고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하죠.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계약 외로 취득했다, 계속 보유 신고했어요. 한마디로 계획공개사 있느냐 없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계약으로 취득했다, 계획공개사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아니까 빨리 해야 되죠. 60일 이내입니다. 계약 외에 계획공개사 없으니까 모르니까 6개월. 물론 계약에 상속으로 취득했다, 아니면 경매로 취득했다, 환매권의 행사도 계약 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것도 계약 외로 들어갑니다. 물론 기업체 합병도 계약 외로 들어가요. 계속 보유신고 국적 포기했죠. 기업공개사 없으니까 모르죠. 6개월 이내. 여기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30일로 바뀌었지만 여기는 그대로 60일 그대로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60일이냐 6개월이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무슨 날로부터 봐야 돼요.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계속 보이신 거는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자, 여기에서 특별히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절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60일 6개월 보고 그 다음 무슨 날 꼭 보셔야 돼요. 그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은 신고 규정이니까 과태료죠. 그럼 60일 내에 신고한다는 말은 안다, 알면서도 안 했다, 벌이 커야 되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는 말은 몰랐죠. 몰라서 신고 안 했다, 좀 사게 해줘야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특례구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허가 받는 것도 시군구청에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 대상은 첫 번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허가는 시군구청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되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은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할 때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이죠. 똑같은 시군구청장이 허가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신고받거나 허가받은 시군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위에 제출하는 거는 자주 제출한다, 많이 모아서 제출한다. 많이 모아서. 그래서 여기는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이 과태료 기간 내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신고받은 시군구청이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군구청이 부과합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33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한다. 이거는 맞죠? 기업공개사가 외국인 등으로부터 국내 토지를 매도 의뢰받았을 때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을 설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자,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 외국인 특례 규정은 취득할 때 적용합니까? 아니면 팔 때 적용합니까? 취득할 때 매도 의뢰를 받았다 하는 말은 팔아달라는 말이죠. 이거 설명한다. 이거는 애당초 말 자체가 안 된다. 그죠? 3번에 외국인이 국내 허가 대상 외의 토지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일단 봐야 되는 게 60일 6개월 60일 맞죠? 그 다음에 반드시 앞에 봐야 되는 게 무슨 날로부터?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하는 거 조심하시고, 외국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상속은 계약 외죠. 60일이 아니고 6개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고,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지상권 설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습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허가받습니까? 일단 국방부 장관에게 허가받는 거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는 것도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허가받는다? 시군구청에 허가받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 대상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야기인데 외국인 특례규에서는 오로지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지상권은 적용이 안 돼요.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신고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뭐 안에 있는 내용은 틀리게 나올 건 없고 동일한 시군구 내라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지정권자는 아니다. 그죠?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에 들어가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 대상에 이 맞는 거 보세요. 지정 대상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렸어요. 앞에 단서정이 붙어야 돼요.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단서장이 일단 붙고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죠. 앞에 붙어야 되는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될 만한 지역에 지정한다. 그죠? 자, 지정 절차. 일단 국장이나 국장이 지정할 때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도 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심의를 거치는 게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 건 아니죠. 재지정을 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이럴 때도 심의는 거쳐야 돼요. 핵심은 심의를 먼저 거치느냐 의견을 먼저 듣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되죠. 자, 그러면은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면은 지정 공고를 합니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은 시군구청장에 통지하는데 국장에게도 알아라고 국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열람한다. 공고 기억이니까 며칠? 7일 이상 일반에게 15일간 열람합니다. 자,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밑에 사람이 위에 지정권자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죠.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자, 허가 대상은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다. 무상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할 때 절대 개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거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서는 절대 개업공개사 안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면적, 자, 이 숫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도시지역 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역, 도시지역 외 농지, 니은이 임야, 이영보다는 먼저 나올까? 농지가 먼저 나오죠. 숫자 기억해야 되는데 숫자 많이 기억하는 것 욕 나오죠. 욕 한번 하자. 동그라미 해보고 180. 제 밑에 내려가면 반으로 떨어져서 90. 90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100이에요. 내려올 때 반이니까 올라가면 2배죠. 200 중간에 660. 200평이다 이 말이죠. 임야, 받침이 이응이지만 미음이지만 날렸으면 똑같죠. 그죠? 하나, 둘, 셋, 1000. 반으로 줄여가지고 500, 또 반으로 줄여가지고 25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농지가 녹지지역에 110제곱미터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농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일단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따집니다.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도시지역이냐 아니냐부터 따집니다.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녹지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110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 숫자 중에서 10% 이상 300% 이내로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또 하나가 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할 때는 전체로 본다. 허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첫 번째 거래, 분할이 되죠. 첫 번째 거래도 전체로 본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고 선매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그걸 통지해야 된다. 15일 이내 안 해주면은 그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선매 중요한 부분인데 선매는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팔 거 국가 등이 먼저 사겠다 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가 선매 대상인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냥 있으면 선매 대상이 안 돼요.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거 팔겠다 했을 때 선매 대상이 돼요. 그럼 이왕 파는 거 국가 등이 내한테 팔아라. 근데 싸게 팔으면 안 팔죠.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팔겠죠. 가격은 시가로 한다. 다른 말로 감정 가격을 합니다. 대신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협의가 되면은 사가면 되죠. 협의가 안 되면은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이러면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겠죠. 이럴 때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데 얼마 이내 합니까? 원래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15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이에 기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또 15일 기다리라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자, 선매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통지합니다.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보다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사야 되는데 시군구청이 돈이 없어요. 시군구청장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야 된다. 구분하셔야 돼요.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게 매수하기로는 국가 등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 등은 이 땅이 필요한 땅은 아니죠. 안 사고 싶죠. 안 팔겠다 그러면 제일 좋죠. 싸게 팔으면 안 팝니다. 그죠?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별도로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죠? 협의가 완료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신에 애당초 허가 안 받는 게 있어요. 투기 대상이 아닌 것은 허가 안 받죠. 제일 중요한 거 경매,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 안 받습니다. 공시법에 따른 토지 수용 이런 거 허가 안 받아요. 물론 외국인 특례경에서 허가 받았다?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공매는 허가 받아야 돼요. 대신에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하여튼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거주용 하면 거주해가지고 2년, 복지시설 몇 년? 2년, 편익시설 2년, 농업 2년,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도 2년이죠. 사업에 해당하면은 4년, 대체되는 토지, 대체 토지 해가지고 4년이 아니고 대토 줄여가지고 2년이죠. 나머지 전부 다 2년이죠. 그죠?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행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 일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이거 틀리게 나왔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의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첫 번째로 봐야 되죠. 1이에요. 1년에 몇 회 이상 실태조사한다? 1년에 1회 이상. 그럼 이행강제금 1년에 몇 회 부과한다? 1년에 1회. 100분의 얼마 이내로 한다? 100분의 10 이내로 하는데 그 중에서 방치하면은 100분의 빵. 100분의 빵은 있을 수가 없죠. 100분의 10이에요. 임대하면은 임실, 치즈가 유명하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화장실에 가고 일부죠. 그죠? 일부고 난 뒤에 오, 예 하니까 100분의 5. 나머지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이죠.
자,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데 이행 의무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과를 못해요. 그러면 이행하고 나면은 부과를 못하는데 이행하기 전에 부과한 거는 징수해야 된다. 징수하면 안 된다. 징수해야 된다. 그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는 1개월로 퉁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원래가 30일에서 1개월로 바뀐 데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요거는 30일이에요. 나머지는 1개월로 퉁치는데 하나만 빼고 선매협의 완료하는 게 1개월이에요. 선매협의 완료하는 게 1개월인데 선매 조건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말이 안 되죠. 선매 조건 통보하는 것은 요거는 15일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려고 되게 오래 했네요. 34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 이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통지를 받은 허가관청이 공고열람만 전에 끝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죠? 시군구청장의 공고열람한 날이 끝난 날로부터가 아니고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의 의견 청취에 앞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죠.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정권자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허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핵심은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5번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기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절대 기업공개사 놓으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할 때 분묘기지권 먼저 보셔야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판례에서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이랬어요. 원래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지료 지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효취득에서도 지료 지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운 대부분 판례가 나왔죠. 시효취득을 하더라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은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첫 번째, 시효취득했을 때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닌데 청구를 하면은 지급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분묘 설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합니다. 이 시효취득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효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되고 난 뒤에는 시효취득은 인정은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지문에 분묘기지권 나오면 지문 하나 이상 꼭 나와요. 평장, 암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합니다. 그럼 분묘기지권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냐?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영원히 갑니다. 자, 또 하나가 면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분묘기지권의 면적은 핵심은 두 개예요. 자, 개인묘지의 분묘기지권 몇 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몇 제곱미터요? 30제곱미터 이내에 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묘지예요. 분묘기지권은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분묘기지라는 말이나 우리가 말하는 묘등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산속에서 절할 때 묘등에서 절하는 게 아니고 밑에 절하죠. 한마디로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 한정되는 게 아니고 봉제사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구체적인 면적 들어가면 안 돼요. 분묘기지만 분묘기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거리 제한이 있어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세개니까 몇백 메다?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거나 학교가 있거나 공중을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매일 보니까 더 멀리 떨어야 되죠. 500m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완화시켜가지고 300m 이상.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원래가 300인데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300에서 내려오면 100이죠. 너무 가까우니까 2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물론 자기 땅에 선 묘지는 영원히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다. 기간 제한도 있죠. 30년에. 대신에 공설묘지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해야 된다. 자,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봉안하거나 화장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되죠. 우리 묘지 옮길 때 날 잡아서 옮기지 그냥 옮기는 거 아니죠. 날은 1년 안에 다 있죠.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봉안하거나 화장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된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통적으로 나오는 게 묘지의 종류예요. 묘지의 종류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자, 개인묘지를 설치할 때는 하고 난 뒤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죠. 대신에 둘 다가 매장하고 나면은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남편 묘지 옆에 부인 묘지를 선거는 개인묘지다, 가족묘지다? 개인묘지입니다. 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죠.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내. 요거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 요것도 그냥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땅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야 되죠. 재단법인 한정해서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가족묘지, 종경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이내죠.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그냥 묘지 1기당 요래 나와요. 그럼 이거는 개인묘지를 말한 거 아닙니다. 개인묘지는 개인묘지라고 나옵니다. 그냥 묘지 1기당 하는 말은 앞에 가족묘지, 종경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그 다음에 자연장지 요거 똑같은데 숫자는 요거 두 개는 똑같습니다. 자연장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개인묘지는 신고, 나머지는 하기 전에 허가받아야 되죠. 자연장지는 거꾸로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신고, 요거만 보셔야 됩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나 자연장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연장한 자는 자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분묘기지권은 누가 주장하느냐면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장한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 연구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종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손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종중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종손도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분묘가 있어야 돼요. 멸실되면 안 되는데 분묘가 일부 멸실되고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으면은 분묘기지권 그대로 존속한다.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점유까지 같이 포기될 필요는 없다. 분묘기지는 원래가 타주점유죠. 그런데 자기 땅 인근의 토지를 자기 땅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자주점유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개인묘지든 가족묘지, 종정묘지, 법인묘지든 다 똑같죠. 매장하고 나면 30일 이내 신고한다.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는 개인묘지에 해당한다. 이거는 가족묘지가 아니다 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령 이런 것들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건 허가 받는 거 맞죠? 분묘 1개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말은 개인묘지가 아니죠. 분묘 1개 하는 말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1개는 1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공설묘지에 설치된 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물론 법인묘지는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두 개가 시효취득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는 인정하지만 그 후로는 인정을 안 한다. 시효 취득하더라도 치료 요청하면은 요청한 날로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요 두 개가 실제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 경매 방식이 세 개가 있죠. 기일입찰제, 호가 방식의 경매, 기일입찰제, 기간입찰제 세 개예요. 그 다음에 경매 종류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임의경매예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란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신경매, 재경매 나누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 유찰되거나 기일이 변경되거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다시 하는 경매를 신경매랍니다. 그럼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권리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5개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제 손님 중에 한 명이 뭐 어떤 집을 좀 찾아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언제 오겠습니다. 제가 그날은 제가 강의하는 날이라서 와도 저를 못 만납니다. 무슨 강의하는데? 부동산 강의한다고. 부동산 좀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학원이 부산에 있었으면은 우리 학원에 가라 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강의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을 공부를 안 하고는 부동산 강의하는 데 들어가봤자 기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려면 무슨 법을 봐야 됩니까? 개발법 봐야 됩니까? 정비법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발법은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일반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죠. 보통 사람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분양권, 입주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비법 봐야 되죠.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는 주택법을 봐야 됩니까? 건축법을 봐야 됩니까? 건축법을 봐야 되죠. 개인적으로 사격 승인 받아가고 건물 짓는 거 별로 없죠. 이제 그래 이제 하니까 경매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매 공부하면은 제가 실제로 들은 거예요. 경매 학원에 합격하고 났는데 2달 동안 다녔대. 2달 동안 다녔는데 껌같이 들리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 전부 나오고 저거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경매 공부하려면은 그냥 가고 저는 못합니다. 그거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2달 할 거 제가 1시간에 해드릴게요. 2달 할 거는 어찌 1시간에 해줍니까? 경매 강의하는 사람 전부 다 저한테 수업 듣고 하는 사람이 엉터리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이래. 그 사람이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저한테 오겠습니까? 뭐 구해달라는데 그래 얘기 들었는데 다른 데 가지는 안 하겠죠. 그럼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2개 이상 있으면 제일 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럼 한마디로 경매에 들어가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은 인수, 후순위면은 말소. 이게 원칙이죠. 자, 예외 부분 2개 중요합니다.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예요.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말은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거꾸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내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대신에 돈을 안 주면 물건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배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경매 기입 등기 후,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말소 기준법보다 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인수죠. 대신에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면은 요거는 말소예요. 배당 신청했는데 돈을 다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 상관없이 말소예요. 자, 경매 절차에 자 그러면은 일단 매수 신청을 합니다. 매수 신청을 하면은 압류를 명한다. 압류는 등기가 되죠. 송달합니다.
그럼 두 개 다 등기가 되거나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매수 신청이 취하되면은 경매가 취하되면은 압류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럴 때 보증금 내죠. 매수 신청 보증금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금액이 다 똑같다. 그러면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 주로 그렇게 틀려나와요. 어떤 사람은 10억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9억에 들어간다. 그러면 매수 신청 가격의 10%면 다 다르죠. 똑같다. 최저 매각 대금의 10%예요. 최저 매각 대금의 10%. 자, 경매 들어가면은 매수 신청하면은 경매 들어가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나옵니다. 7일 전까지 법원 게시판에 자료 열람한다. 그런 건 안 나와요. 자, 매각이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죠. 최고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이를 최고가 금액이 나오고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를 받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차순위 매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액은 최고가 금액에서 아까 최저매각 대금의 10% 보증금 뺀 거 이 금액보다는 적어도 높아야지 차순위 매수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최고가 금액이 결정되지 아직까지 매수인이 된 건 아니에요.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브를 결정합니다. 매각 허브를 결정한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물론 농취증 대신에 관청에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서류라고 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농취증이라 생각하세요. 틀리게 나오면은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경매는 시중 가격보다 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이럴 때 농취증 가지고 온나? 그러면은 농취증 이만큼 쌓여가지고 법원에 갖다 놓을 때도 없죠.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 제출한다. 거꾸로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매각이 결정되는 거. 매각이 결정됐다, 못 따르겠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매각 결정일로부터, 매각 기일이 아니고 매각 결정일로부터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고할 때는 항고 보증금하고 항고 이유수하고 항고 보증금 내는데 항고 보증금, 항고를 한다는 말은 매각이 결정됐다. 매각 대금이 나왔죠. 매각 대금이 나오면은 최저 매각 대금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두 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매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정 기한을 통보합니다. 대금 납부하라고. 그럼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한다.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외국인이 경매를 취득했다. 무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까? 취득일로부터. 경매를 취득하면 대금 납부하면 취득하죠. 그럼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기한을 통보하고 일정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는 거지 절대 기일을 통보하는 건 아니다. 기일에 대금 납부한 건 아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취득했어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그럼 자기가 들어가려는데 점유자가 있으면 인도 명령 신청하는데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신청하는데 인도 명령의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배당 신청을 합니다. 배당 신청하는데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하나만 보세요. 배당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지문에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꼬이지 말고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합니다. 하나만 보세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한다. 자, 36번에 보겠습니다.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매 기입 등기 후, 경매 기입 등기 후라는 말이나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그죠? 원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액 임차인이면은 경매 신청 시 최우선 번지에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주택임대차 조금 더 할 건데 그거 먼저 볼게요. 자, 주택임대차법에서 갑을 임대인으로 을 임차인으로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달라 하니까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갑이 조금 이따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보증금 받으면 돌려줄 테니까 이사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나가 있어라. 그래서 이사를 나갔어요. 이사를 나갔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보증금을 받았죠. 맨 처음에 받았죠. 이사를 나갔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권을 상실하죠.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합니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가 생깁니다. 언제 생깁니까? 그 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할 때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죠. 3월 5일 날 생깁니까? 3월 6일 날 생깁니까? 3월 5일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은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죠. 등기가 있으면은 등기된 날입니다. 이거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된 그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은 등기된 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생기고 있으면은 있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사 나갔어요. 등기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원래 소액이면은 최우선 변제주죠. 최우선 변제 주는 거는 먹고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잠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최우선 변제가 서울에서는 1억 5천이죠. 그러면은 1억 5천에 최우선 변제에 주는 금액은 3분의 1 하면 되죠. 그죠? 앞에 숫자에 3분의 1 해가지고 10만 단위를 전부 다 버림하는 거예요. 상가에서는 3분의 1 해가 10만 단위를 전부 다 100만 단위로 올림하면 돼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에 줘야 되는 소액임차인이 2명이면은 2명 다 줘야 됩니다. 10명이면 10명 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물권자가 손해보죠. 그죠?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주택이든 상가든 경락대금의 얼마 이내에서만 줍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럼 2명이나 3명 되면 2분의 1 가지고 나눠주죠. 그죠? 혼자서 받아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눠준다?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소액인데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딴 데 가서 보호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갖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죠. 실무적으로는 그러고 난 뒤에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면 경매 기입 등기가 되죠. 그러면은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해주죠.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도 최우선 변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매 기입 등기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소액임차인이면은 경매 신청 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안 되죠. 그죠? 3번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면은 경매 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제가 명확하게 적지는 못했는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집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되고 난 뒤에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최우선 변제는 임차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는 저당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집이 지어지고 난 뒤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자는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 안 됐죠. 집이 있죠. 그럼 이 저당권자는 누구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정을 하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 받아간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계약, 토지의 저당권의 계약이 경매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뒤에 나중에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됐으나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집이 들어올는지 공장이 들어올는지 나대지로 있을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은 집 들어온다는 걸 인정을 안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저당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이면은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요 시점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은 이 저당권자는 요 저당권 설정됐을 때 최우선 변제 이 사람이 내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걸 인정을 하지.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5천만 원을 내보다 먼저 받아간다 인정을 안 하죠. 그죠? 그럼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됐을 때 적용하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10억이에요. 방 3개가 있습니다. 방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고가 50%라면은 5억은 빌릴 수 없습니다. 5억은 안 빌려줍니다. 그건 50%니까 5억은 빌려주죠. 그럼 여기에 집주인이 살고 요거 임대차 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5억 원에서 최우선 변제 하나 빼고 최우선 하나 빼고 빌려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보증으로 담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50%에서 요거 최우선 변제 두 개를 빼고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거기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4번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한 경우라면은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배당 신청은 무조건 소멸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1번 전세권이에요. 말소기준으로 선순위 전세권이다. 저당권에 의해 가지고 배당 신청할 수 있죠.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멸한다는 말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에 의해 가지고 배당 신청을 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았어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러죠. 5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구비한 뒤 확정일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일자라면 임차권자가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지는 날, 겹쳐지는 시간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대항력하고 대항요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항요건이 뭐죠? 주택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는 게 대항요건이죠.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그 다음날 생긴다. 구분하세요. 대항요건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요건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그 다음날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일단 대항력이 먼저 생겨졌죠. 여기에서 확정일자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똑같죠. 이거는 시간이 안 나온다 그랬죠. 똑같으니까 이거는 동순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안 하고 넘어갔는데 표정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아요. 자,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3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6일 날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지는 날, 겹쳐지는 시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항력을 찾아야 되죠. 대항력은 며칠이에요? 3월 6일 날 0시죠. 요거는 시간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9시랍니다. 그럼 요거는 3월 6일 날 9시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 3월 6일 날 9시에 겹쳐지죠. 이것도 3월 6일 날 9시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동순이다 이 말.
거꾸로. 자,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어요.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3월 6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3월 6일 날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그럼 어느 게 선순입니까? 저당권 선순이죠. 이거는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런데 3월 7일 날 저당권 B가 설정됐어요. 그럼 임차권하고 저당권 B는 누가 선순이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대항력을 먼저 찾아라 했어요. 대항력은 몇이에요? 3월 7일 날 0시죠. 그럼 이거는 이미 확정일자 받아졌으니까 3월 7일 날 0시 되면은 우선변 증거로 생기죠. 이거는 3월 7일 날 9시죠. 그러면 이 임차권이 선순이다. 자, 37번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수인정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를 한다. 맞죠? 물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농지를 경매로 채등하는 때는 토지거래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농지를 경매로 채등하는 경우 매수 신청 시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제출한다? 매각 결정되기 전에 제출합니다. 매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경우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맞고,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 결정일 이전으로 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그랬죠. 배당 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는데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 매각 결정이라고 첫 매각기일하고는 다르죠. 그죠? 유찰이 되면은 매각기일하고 첫 매각기일도 다릅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합니다. 자, 38번부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